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잖아요. 이 정거리 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있어요. 함경북도에 있는 정거리 교화소를 황해도 지역에서까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거리 교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정거리 교화소 간다라고 하면 공포에 떨리는 곳이에요, 그쪽이. 벌써 급수들이 있습니다, 교화소 자체들이. 그런 교화소 자체가 이제 급수가 있는데 이제 정거리 교화소에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판다. 그리고 또 정거리 교화소는 뭐 탈북했던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북한에서는 월경했던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탈북이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월경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갔다가 잡혀간 사람들 갖다 쓴다. 그 건장한 남자들이 오승호 강목을 들고 여성들 옷 다 벗기고 진짜 매 한 대라도 덜 맞기 위해서 옷 딱 벗어갖고 그냥 찜뛰기 시키고 펌프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알몸 검사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수치스러운 일. 남자들. 그럼요, 남자들이.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는 인간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너네는 벌레 새끼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맞아 죽어도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궁 검사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선이나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강간이에요. 반인도 범죄 강간이에요. 만약에 임신된 여자 성환됐으면은 강제 낙태도 시키고 아이 낳게 되면은 이런 아이 죽이고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고 유엔에서는 넓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달에 약 100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의 그 위성 사진을 보면요, 이게 하나의 이제 거대한 마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 시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그 교화소를 운영하는 지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비하는 군인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의 수가 약 24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1~2km 반경 내에 같이 살고 있어요. 큰 마을이네요. 지도에서 좀 한 가지 더 자세히 보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란색 부분을 쳐놓고 또 이제 빨간색 부분을 쳐놨어요. 노란색이 좀 작고 빨간색이 더 넓어졌죠. 노란색 그 건물은 확장 이전의 건물이에요.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 2009년에 이 신설 수감소가 신설되면서 전거리 교화소 수용 시설이 좀 이렇게 확장된 걸 저희가 표현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2009년에 신설된 곳이 바로 여성 수감소가 확장된 곳이에요. 2007년에만 하더라도 여성 수감자 수가 한 200여 명에 불과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000명이 늘어나서 여성 수감자 수가 1200명이 됐다. 그래서 2009년에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시설을. 그래서 더 이 수감소 시설을 더 이제 확장한 지도가 이제 위성에서 포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이 죄수복을 입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죄수복을 좀 입나요? 다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신입반에서부터 내 가까운 사람하고 팔 짝짝이, 그러니까 이 사람 팔이랑 내 팔이랑 뜯어서 이제 바꾸고 바지가랭이를 이 사람 바지가랭이랑 내 바지가랭이랑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색깔을 나누는 하고. 한 벌로 되고? 그래도 뭐라고는 안 해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도망치면 사회사람과 이제 구별하는데 이게 딱 구별이 되잖아요. 사회사람이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옷을 까치옷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까치가 흰색 검은색이니까? 그리고 단추를 규정에 못 달게 돼 있죠. 단추를 다 떼고 끈으로 이렇게 묶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카라, 목카라 이게 에리가 없어요. 에리를 다 뜯습니다. 그래서 그냥 티셔츠처럼 이게 동그란 거예요. 동복도. 왜 그러는 거예요? 단추? 왜 그러냐면 이게 카라가 있으면 일반 옷이 되니까 그 입고 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수들만 입을 수 있는 목카라가 없고 단추가 없고 이 단추는 먹어서 자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추는 뭐 구르장서부터 다 떼는 게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사회적으로 구별시키려고 도주 막기 위한.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가부터 옷가까지 남자가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들어가면서 삼가라는 걸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일가, 이가, 남자, 삼가, 여자, 사가, 오가, 육가까지 남자들. 그러니까 꼭 중간에 여자들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쓰던 공간을 저희가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 이제 나왔잖아요. 빨간 그림친대로 저도 이제 보니까 아까 좀 울컥하던데 거기 감옥을 새로 만들었어요. 뭐 이제 디귿자로 생겼는데 이제 보면 취장부터 취장 제가 있던 화목반 뭐 그다음에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뭐 초소 간수들이 있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네. 간수들 사무실에 또 독방 보는 또 이렇게 방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입반 있고 또 군의반 있고 이렇게 10개 정도 반을 이제 크게 만들더라고요. 이 눈초리반이 뭐예요? 눈초리반이 그 원래는 가발반이 먼저 생겼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머리 막 긴 머리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발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눈초리까지 눈초리반까지 새로 이제 속눈썹을 눈초리라고 예, 해요? 맞아요. 속눈썹을 눈초리라고 만드는데 예, 그냥 제가 그냥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게 똑같이 우리는 그래도 못 먹어도 바깥에 나가면 되게 활력이 있는데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니까 얼굴이 막 창백하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감자나 이런 거 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데 바깥에 나가서 공기라도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딱 한정된 안에만 공간에서 이렇게 빼죽게 앉아가지고 계속 가발만 떠야 되고 눈초리만 이제 붙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등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눈을 계속 이러고 봐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야 똑같은 죄인데 저 사람들 많이 비폐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800명 수용 능력으로 지은 건물인데 그게 1000몇 명 예탄하니까 네. 정말 콩나물 시루죠. 그러니까 120명이 네, 그렇게 작은 감방에 있으니까 9평, 10평 되는 공간에 10평에 120명이 들어간다. 야, 이만큼이 아니라? 네, 아니 이만큼 아니에요. 한 평에 12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평에 12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고 한 사람이 안고 그러니까. 밥도 앞에 사람 등 요 사이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아이고. 네.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면 되게 불편할 건데 한 방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한 방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계속 잡아내 보내지. 여기는 수용 능력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1년 지나 1200명 되지 않으니까 한 방에 무조건 120명. 이렇게 지그재그예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놓고. 왜 내 얼굴에 와 있다고요? 머리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눕히는가 하면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먹는 소리하고 사회에서 자기가 범죄했던 말을 못하게 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잡혔다 이런 걸 조심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기자기로 눕히는 거죠. 좁으니까 2층 침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말이 좋아 침대지. 그렇죠. 요랑 뭐 이게 제대로 있겠냐고 이게. 2층 평상에다 그냥 눕히기만 맞아요, 하는 거야. 그 영주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입안에서 피비린내가 났다고. 근데 뭐야? 타입 뱉어 보니까 벌레를 씹으셨다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벌레가 많아요? 자다가 입 약간 벌리고 자면 이제 빈대가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피비린내 나는데 뱉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켜야 될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빈대, 이, 썩태, 벼룩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너무 가려워서 딱 보니까 이제 여기 일하다가 여기 이제 뜯게 왔는데 바퀴가 앉아서 이거 뜯어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정거리는 참 벌레도 이렇게 유명하구나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잖아요. 막 벌레도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녁에는 물을 안 먹으려 하죠. 국 나한테 배정된 국을 안 먹으려 하다가 그래도 혹시 먹으면 이제 사실 그게 1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 3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자다가 끙 하고 돌아설 때 찰나를 이용해서 고기를 디디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찰나를 디딜 데가 잘못 없으니까. 디뎌서 여기 밟으면. 발 디디면 그때부터 이간나 죽일년 살리는 그 쌈박질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싸움을 저는 항상 그 때를 보면서 아비규환이다. 살아있는 지옥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열악하고 막 벌레도 나오는데 고강도 이제 노동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많게는 20시간에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사실은 20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 숙련자들은 뭐 20시간, 19시간 이렇게 걸리지만 일이 좀 손에 안 익은 분들은 20시간, 21시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갑이 이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가발반 출신 탈북민을 이만갑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 여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반이라는 곳에서 나올 때까지 가발을 떴어요.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고물망에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 어린만큼 다 심어야 돼요, 거기에. 수작으로 하나씩 다 뜨는 거예요. 진짜 0.0001mm 정도의 이런 간격으로
돼 있는 곳에 머리카락을 심어야 되는데 그물 씌운 바가지가 있어요. 그 바가지로 계속 맞아야 돼요. 세간이 이렇게 없냐고. 한 올 심으라는데 왜 몇 올씩 넣나 다 풀어라 그러는데 그때가 진짜 그 기술을 익힐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하는구나.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평균 그렇게 일을 했고 제품이 많으면 밤도 팼어요. 밤에 막 1시간, 2시간도 겨우 자고 그 제품만 출하시키면 한숨이 나는데 바로 또 제품이 들어와요. 새벽 5시에 기상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은 교대제로 밥을 먹고 휴식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과 같이 그걸 떠야 되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마지막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가발은 애들은 대부분 제품 많이 든 애들은 얼굴이 진짜 새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못 받아서 몸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봐서 병에 걸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외화벌이를 한다면 이거는 더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북한 나름의 굉장히 나쁘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무기밀매나 그런 것들이 보통 북한이 외화벌이 하는 1등이었거든요. 무기밀매 이제 다 안 되죠. 노동자 파견도 이제 다 막혔죠. 대북 제재를 너무 쉽게 우습게 피해가면서 수천억 대 수익을 지금까지도 낼 수 있는 게 노동자 착취예요. 맞아요. 교화소를 이용한 노동자 착취와 공산품 생산 그리고 중국의 눈가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 나선인 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저런 형태의 생산 그 원가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를 통해서 생산되는 거리. 그 원가가 뭐가 있어요? 노동력밖에 없는데 노동력이라는 걸 전혀 지불을 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저기를 딱 선택한 거는 우연이 아니네요. 네. 입수할 때 명으로 입수 안 되고 개수로 입수돼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아이고. 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죠.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노동력을 더 잘 쓰려면 조금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버텨내느라고 악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지가 복도 다니는데 저는 그 수용자들 다 재우고 그 감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다 지가 나오면 발로 차면 이쪽 벽에 갔다가 또 살아서 또 뛰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발로 차서 꼬리지에서 그게 이만해요. 그 꼬리지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허약자들 방. 그거 감시창 열고 야 허야 너네 제일 허약된 게 누구냐? 누구라고 또 상하차반 문 열고 야 상하차 오늘 생일이 누구냐? 생일이라고 그 주면 고맙습니다. 그 지를 그 지를 주는 그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어떻게 먹어요? 불 때는 그 하구 있습니다. 나무. 그 밑에 내려가서 그걸 그 털만 구슬내 가지고 어떤 애는 그 먹는데 피가 줄줄 흘러. 근데 그 손톱으로 뜯어서 내장은 대충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데 그 한참 서서 봤어요. 그때 난 생각해서 니 나오라 해서 구워라. 그래서 먹인 그런 적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할머니가 73세 그 교화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식 하나인데 그 딸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몽골 해서 한국 오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서도 딸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쥐고기를 이제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반장이잖아요. 이제 간방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는데 이렇게 반짝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 쥐 먹으러 가고 싶다. 쥐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다 묻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방문 눈치 보고 살짝 따고 갔는데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보여 하니까 그 감옥 안에 유리가 없는데 어디서 주웠는지 유리 쭉 닳고 다른 유리를 요만한 거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쥐를 꺼내는데 다 구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따서 배까지 딱 따더니 벨은 변속 안에 들락날락 하던 쥐잖아요. 그 쥐가. 그러니까 벨은 다 해서 거기다 묻어놓고 저보고 소금 매달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소금 갖다 주니까 이제 찍어서 꼬리까지 다 이렇게 드시는 거 보고 반장 나는 꼭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 붙들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감자들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또 있다고. 그 영화 빠삐용도 그렇고 쇼생크 탈출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독방 수감이거든요. 내가 좀 친한 친구인데 저 안에서 말려 죽이라고 소장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독방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6개인데 그 밥을 주고 국을 주고 하는 건 전데 저보고 소장이 네가 이제 국 한 그릇만 더 주면 네가 바깥 들어가라 저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일이 보고 야 허일아 너 죽는다. 소리치지 말고 곱게 죽어라. 어머나. 그러니까 얘가 이 철창지고 뭐라는가 하면 지령공 너무하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지금도 꿈속에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제 이틀 못 견디겠구나. 이틀이면 네가 게임이니까 조용히 가라 그랬더니 야 이 개X라 50번쯤 수용소에서도 이렇게 안 했다 하니까 그 순복이라고 소령이었어요. 그 허일이 다음 날로 죽어서 실려 나가는데 어떻게 드나면요 시체가 꼿꼿하니까 손바닥에다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한 사람 다리 들고 꼿꼿한 통나무처럼 가져가서 양말 머리에다 딱 씌우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체실 가져가면 그런 시체를 태웠죠. 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미치거든요. 미쳐요, 미쳐. 얘기만 들어도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지금 21세기에 그 한 국가라고 자신들이 이제 칭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일인지 참. 제가 전거리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입소해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는다는 게 거기 안에 수용소 안에 공간은 있어요. 근데 200명이 씻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 1200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세면장을 이제 다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밖에서 씻는 거예요. 농산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냄새. 우리가 땀이 나는데 여름에 하루만 안 씻어도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일주일을 안 씻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겠냐. 근데 이제 아침에 출력할 때 이제 내가 오늘 어디서 일하나 생각해보고 어디서 일한다고 그 향에 가면 강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 길하고 강에. 길 옆에 바로 강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저 도로에 오늘 앉아서 목욕하고 빨래해야 되겠다.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 그러면 이제 일 거의 끝나고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 씻어라 그러는데 여기 길은 다 무방비 상태예요. 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초병들이 있어요. 뭐 20살, 뭐 22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요? 네, 남자들. 이 사람들 창피하다고 우리가 안 씻을 수도 없고 뭐 일주일을 안 씻었으니까 막 미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내 조카 같은 사람 나를 쳐다봐도 난 괜찮아. 난 씻을 거야. 이 시간마저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창피하다고 지나가면 못 씻으니까 바지 여기 풀어놨으니까 막 벗고 위에 거 이렇게 벗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에다가 옷 버물버물해서 그럼 또 저기서 사람들이 보던 거 말던 거 막 씻고 그래도 씻어야 돼요. 어차피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씻는 것마저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냈는데 그때 그날도 항상 제가 미친년이 하루라고 그 제목이 미친년이 하루. 내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미친년처럼 살았던 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예 그냥 대우를 못 받은 거잖아. 우리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살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들으면 들을수록 생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할머니랑 13살 때 이제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탈북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온종일 이제 부처님 다리로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진짜 치가 떨리고 지금도 되게 악몽 같고. 방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방이 한 평 8평 정도 되는데 거기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어요. 저희는 1호 방인데 이제 8명이 있어요. 와, 좁다. 네, 그리고 8명에서 이제 거기서 볼일 보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고. 아까 화장실은 그러면 그냥 거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거기 있는 화장실을?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문이 없고 그냥 개방된 이렇게 화장실인데 제가 이렇게 1호 간방, 선생님 1호 간방 6번 이제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씨, 입 다물어! 이러면 그냥 다시 제 자리 돌아와서 또 앉고 너무 이제 힘들다가 이제 제가 바지에 싸요. 그러면 냄새 나잖아요. 그걸로 쇠갈구리를 또 이렇게 치고 막 울면서 그러면 또 울면 운다고 또 때리고.
은희, 은하 자매는 어디에 같이 있어봤어요? 저희는 처음에 가서는 온성 보이부에 있다가 도직결서 옮겨졌다가 다시 또 보이부 갔었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 보이부 갔을 때 막 때리고 이러는 거 많이 보고 맞아도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때리는 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었거든요. 뭐 막대기로 때리고 제가 그때 17살이었고 은하가 그때 14살이었죠.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이게 저는 그때 막 한창 사춘기였는데 돈을 사람들이 먹고 나오는 거예요. 뺏기니까 몸에 숨기면은. 그러니까 돈을 먹고 나오면 이제 나오면 변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화장실 가면은 저런 개호들이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나무꼬쟁이 가지고 화장실 따라와서 변을 보면은 저희 정말 그 수치스러운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맞아. 변을 보고 바지 벗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변을 막 그 나무꼬쟁이로 뒤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지. 그리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야 이간나 빨리 더 넣어라 더 넣어라 막 돈 먹었지 너 더 넣어라 막 이러면은 17살 먹은 여자가 네 그러는 거예요. 보는데. 네,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말하면 이게 치가 떨려가지고 은하는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선생님 오줌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근데 얘는 그거 모르니까 물어 안 보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민망한 말이지만 소변을 보면 소리가 나잖아요. 아침 새벽 시간이 조용한데 소리가 나니까 이 갓나 어느 갓나가 이렇게 소리를 내냐고 하더니 엄청 맞았어요. 소리 내고 오줌 넣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개호들. 그 교육을 그러니까 다 방 안에는 그 같은 제수끼리 해줘야 되는데 말할 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방 안에서 음성이 높게 나가면 그 또한 죄가 돼가지고 맞으니까 아무 정보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손들고 심지어 방구를 낀다고 해도 뭐 몇 번방 몇 번인데 방구를 껴도 되냐고 다 질문을 하고 또 질문 안 하고 방구를 끼면 불려 나가가지고 너 나오라 이러면 그 안에 있을 때 너 나오라는 말이 가장 무섭거든요. 맞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또 맞는 사람들도 있고. 방구 끼는 것도 허락을 받아요? 네, 방구 끼는 것도. 방구 말 안 하고 끼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서 싸워가지고 누가 꼈는지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 못 밝혀냈다. 그럼 얘네는 하루 종일 굶기고 밥도 안 주고 해서 그 안에서 막 죄수들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너가 깼다고 빨리 말하라고. 그 북한의 간수들은 근무를 어떻게 해서요? 군간은 안 서고 6명서 서는데 한 번은 구르장 안에 그 죄수들 있는데 들어가서 2시간 서고 그다음에 나오면 밖에 대기 근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근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CCTV도 감시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 2시간 서면 총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서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들어가니까 하루에 8시간 서는 거죠, 근무를. 계셨던 곳은 뭐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우리 구르장이 총 칸이 10칸이 있어요. 10칸? 한 칸이 그저 한 8제곱미터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칸이. 그러니까 그 한 칸에 그저 많이 오면 5명 정도, 그저 3명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저 한 30명 정도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지키고 자살도 못하게 하고 도주도 못하게 하고. 뭐 쇠창살이 있어요? 사면 중에 3면은 시멘트로 다 둘러맞고 정면만 쇠창살인데 뒷면에 한 60에 60 정도 되는 60cm짜리 조그만 철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문으로 나와요. 거기로 나왔다 들어갔다 뭐 치고 나갈 때는 거문으로 나가고. 아, 앞이 아니라? 네. 그리고 밥은 쇠창살 앞으로 여기 요만한 공간인데 거기로 들면가지고. 창살의 칸은 어느 정도 돼요? 창살의 칸은 한 10cm는 조금 넘어 될까.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절대로 못 나가는? 예, 절대. 그 안에는 진짜 100년 동안 놔둬도 못 나가요. 나갈 짬이 없거든요. 문을 밖에서 걸어놔서 그 문 있는 데는 안에서는 손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60에 60짜리 있는 쪽, 뒷창살 쪽은 복도예요? 아니면 밖에? 복도예요. 복도. 그러니까 안에가 사면이 통고 다 복도예요. 절대로 탈출은 불가능하네요. 그 안에만 딱 놔둔다면 탈출은 불가능해요. 일단은요, 제가 그거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앉아있냐면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딱 앉아있어요. 맞아. 저기 정자세. 아니 처음에는 그냥 딱 이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한 가지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움직이자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게 되면 무슨 뭐 변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면 써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면요. 처음에는 한 하루 정도는 곤욕이 여기 쫙 오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는 줄 알아요? 저리 목 뒤까지 올라와요. 솔직히 목 뒤까지 일어나다 이렇게 하다가 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게 되면 옆에서 부축해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 목, 관절. 여기까지 뻗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너무 앉아 있어갖고 여기가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페니실린을 놔줘요. 이거 뭐 북한 분들은 다 아는데. 페니실린, 항생제. 이 주사가 엄청 독해요. 그러게 되면 이거 주사를 맞게 되면 비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비벼주질 않아요. 새빨 골마.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여기가 엉덩이가 이만큼 붓는 거예요. 부었어. 그러다 옆으로 움직이면 고물이 툭툭 터져 나와요. 그리고요, 그 개호원들 한 데서 냄새가 달라요. 저희는 그 안에서 똥 냄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씻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몸에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킥킥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개호원 애들한테 사회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저희는. 향수네. 사회 냄새인데 향수 냄새도 아니에요. 비누 냄새? 순몸이에요, 그냥. 근데 그 냄새가 있잖아요. 겁나게 공포예요, 그게. 왜? 그 깨끗한 냄새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있는 짐승이 사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지금. 그 냄새 자체가 그 사람이 한번 스칠 때마다 뭐 이렇게 쫙쫙 써요. 맞아. 그렇게 들을 수 있겠다. 표현 너무 잘한다. 부들 소리. 맞아. 화장실을 왜 아무 때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은 규정상 운동이 하루에 5번이 있거든요. 밥 시간 내놓고 운동 시간. 많이 주네.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씩 15분씩 주거든요. 화장실에도. 9호간에 화장실 볼 거 다 보거든요. 근데 9호간에 못 봐서 제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지금은 웬간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대신 규정 하나 모르는 게,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모르는 게, 규정에 팔다리랑 움직이게 돼 있어요. 먹이랑. 그 규정에 딱 그렇게 찍어놨거든요. 팔도 폈다 굽혔다. 거기서 2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완전 엄청난 고역살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래 보니까 무릎 바꾸고 앉아서 병 들었어. 광진 씨가 그 일했던 그곳이 되게 좋은 곳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우리가 2015년도에 한번 구류장에서 그 개원들이 죄수를 몇 번 때렸어요. 때린 게 제기가 돼가지고 군사검찰에서 내려와서 이신과장은 이렇게 당책벌 받고 간에 개원들 때린 애들은 다 이렇게 많이 줄 다 떼우고 병사로 강직되고 엄청 했거든요. 그걸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류장에서 이제는 그 김정은이 올라서서부터 뭐 좀 말하기 시작하는 게 뭐 죄수들도 우리 사람이다, 뭐 키워서 써야 된다, 뭐 이따 소리를 자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유지는 하지 말라, 뭐 그런 소리 하거든요. 자기는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밖에서 얘기. 아마 국제사회에서랑 뭐 이렇게 너네 인권 안심하고 뭐 이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압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제일 이제 만나기 두려웠던 분들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수감자 출신의 탈북민들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오히려. 네, 굉장히 이제 두려웠었는데 원래는 북에서는 이제 저희가 엄청난 사상 교육을 받았는데 정치범들은 이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뭐 진짜 겸상도 하면 안 되죠. 그랬던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이야. 아니 사실 거기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 건 좀 사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금옥 씨는 어떤 죄명으로 정치범을? 그 18회 들어갈 때는 저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이제 한 돌 되기 전에 이제 돌이요? 되기 전에 월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간 뭔 거죠. 큰 잘못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동생 삼촌. 제 삼촌이 군사복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탈출 시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 이제 간 거고.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뭐 눈이 트이고 말이 트이고 하니까 이제 거의 수용소 아니고 다 그냥 이 세상이 이런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이끄는 대로 살았죠. 아기가 1살짜리 아이가 뭘 한다고 거길 들어가겠죠? 돌잔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연자제죠, 연자제. 연자제도 뭐 부모님 하면 뭐 이렇게 감시한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정치범인, 정치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사실 그야말로 연자제가 그냥 확 개입되는 건데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판사 검사에서 재판할 때도 하다못해 공개 청사를 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도 있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정치적인 문제 안에서는 북한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초월하는 소위 그 정치범들은 법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옥 씨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 소위 탈북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디 탈북이 아니라도 체제에 반하는 행위라든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연좌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봐요. 북한의 정치범 교화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김부자의 화풀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체제, 예를 들어서 정치범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하루 신고 나갔는데 밑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이거? 야, 그럼 남조선 애들 보라. 얼마나 제품이 좋던. 이러면서 정치범이에요. 그렇지. 김부자를 비판한 거죠, 체제를. 그렇기 때문에 김부자의 오로지 그 화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 다 갖다 몰아넣고 그냥 뭐 화풀이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개돼지처럼 너희들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수용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다가 죽어라.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이유다. 생산하다가 죽어라. 생산하다가 죽어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다. 거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까 밀다가 할당량 무채물이 처벌받는다고. 맞아. Don't screw up, newbie. If you don't reach the quota for the day, we all get punished. I'll do my best. 그게 이제 노르마라 그러는 거예요. 노르마 말 많이 써요. 그 군락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예. 노르마. 딱 하루에 채워야 할 할당량이 딱 있어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식량을 못 받아요. 굶어야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수용소에서 가장 큰 표창은 표창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창 결혼? 네. 그 안에서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뭐 탄광에서 일하든 농촌에서 일하든 일을 잘하면 한 개 수용소 1년에 몇 쌍씩 표창 결혼을 시켜준다. 결혼을 못 하거든요, 그 안에는. 결혼을 못 한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을 주는 개념으로서 짝을 지어주는 거 빼고는 결혼할 수 없군요. 없습니다. 밖에서 이제 부부가 잡혔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워낙 가족 관계였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장 큰 표창은 표창 결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합방할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에씩 그게 주는데 그 뒤에는 또 이제 갈라놓고. 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놓습니다. 우와, 갈라놔서 왜요? 일을 잘하면 또 합방 기회를 주고.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야? 그 표창 결혼하고도 갈라서야 된다고요? 예, 예. 아니 한쪽이 임신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이 되는 거죠. 와, 이거는 충격적인. 너무 끔찍한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정치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다가 누가 죽든지 말든지 같은 동료들도 그 친구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아파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시 표창 결혼 말고 안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벌을 받고요.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는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네. 상대가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보이원이 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 보이원 좀 경고 형태로만 경고요? 해주고 이 애기는 무조건 죽입니다. 왜냐면 같이 그 적가에 동침을 했잖아요. 저거 적가에 동침을 했기 때문에 보이원도 변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경고를 주고 만약에 경비대가 남자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옷 벗고 집으로 쫓겨가야 됩니다. 그 여자는 이제 죽죠. 당연히. 근데 정치범들끼리 강제 낙태가 아니라 다 죽여버린다고요? 소문이 나가잖아요. 예. 보이원하고 누가 하고. 예, 그 보이원이 강간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를 만약에 살려줬고 아기를 살려줬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의 정치범들이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비밀 채용을 시킵니다. 근데 같은 죄인끼리 그 허가를 안 했는데 결혼을 지금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근신처벌 같이 그 탄광에 제일 힘든 곳에 이제 그 처벌을 시키고 아기는 뛰고요. 그래서 허가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정치범 3대를 멸하라는 거는 씨를 말리라는 얘기예요.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자꾸 퍼지면 안 되잖아요. 경비하실 때 실탄을 가지고 계셨어요? 항상 실탄 갖고 있어요. 실탄을요? 네, 항상 실탄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탈출기들 했을 때는 사살해도 좋다. 만약에 도주한
정치범이 도주자가 발생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든 훈련하거나 이런 거를 다 정치범 상대로 저희는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태권도 훈련을 하더라도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입대해서 3년 정도 되면은 몸이 좀 이거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 불러다가 치워놓고 이제 자기가 병도 연습도 해보고 그런 것이 그 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네요. 지도를 보니까 지도만 봐서는 수용소인 줄 모르겠어요.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회관도 있고. 네네. 이게 울타리가 쳐 있는 감옥은 아닌 거네요. 마을 울타리 안에 간부 사택도 있고 농장 사택도 있고 탄광 사택도 있고 모든 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학교가 있다고요? 학교 있어요. 어떻게? 학교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여기에는 진짜 다 나올 수 없는 만큼의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영학교라고 해가지고 형식상으로 있고 학교도 매일 가요. 매일 가는데 가방 안에는 책도 들어있지만 책보다 거기 그 공구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일하는 거 호미, 네, 호미 망치는 기본이에요. 망치는 철도에 가서 이제 돌 깨갖고 철도에 그 자갈 깔아줘야 돼서 망치가 들어있어야 되고 호미는 밭에 가서 김을 매던가 강냉이 심던가 뭐 해야 되니까 호미하고 망치는 늘 준비돼 있어요 가방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는 하나만 있어요. 중학교 딱 한 개고요. 학년이 없어요? 이제 그 수용소 표창 결혼해서 태어난 애기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잡혀온 애기도 있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는 정치범들이 다니는 학교 있고 보위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도 계급을 딱 나눠. 그리고 박구목 씨가 있던 곳은 사연전성의 수용소지만 이게 아마 혼합이 돼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위부는 딱 경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보위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사는 가족마을이 따로 있고 죄수들이 사는 마을로 딱 들어서 이 사이에는 철조망이 딱 쳐져 있고요. 죄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이 주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뭐 비인간적인 차별이란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데 이제 인민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제 특히 국내 어르신들께 쌈박질을 하면서라도 막 말하는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너네 여기 오지 않았냐.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싸우다 죽는 한에서라도 끝을 보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서로가 악다구니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악만 남고 서로가 카메라예요. 서로가 인간 CCTV가 돼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표창받아야 되니까. I have a serious crime to report, sir. Park Joo-mi in the work unit 26 was lazy today and didn't deliver the timber on time. Reduce her rations for 3 weeks. 저는 지키는 사람으로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야 나는 이 사회에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저항하지 말자. 예. 몇 년 일하셨다 그랬죠 아까? 8년.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초반에 처음 여기 수감자들 봤을 때랑 나중에 한참 일했을 때 수감자들 봤을 때랑 어떻게 생각에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처음 입대해서 제가 3년 정도는 수용소 외곽에서 철책 근무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국에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진짜 반동들이고 간첩들이고 김일성 배반하는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3년 뒤에 운전병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치범들을 거의 1대1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 수용소 경비대에서 2,000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1년에 3명을 선발을 해서 운전병으로 뽑았는데 제가 했던 운전병이 되면서 뭐 했냐면 정치범들이 일하는 석탄이나 이런 거를 초소에 실어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를 옮기고 매일과 같이 정치범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잡혀 들어오는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실어올 때는 기차를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부족해요. 그럼 저희도 나가서 이제 인수인계해서 데리고 들어오고 너 왜 잡혀 들어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부에 들이닥쳐서 차에 싣고 내려놓은 곳이 이 수용소고 수용소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무슨 얼굴도 모르는 누구와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배웠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아니 이건 뭐지 하고 그때부터 약간 좀 의문점이 생겼고 네. 아 그때부터는 그 동종보다는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니 이게 죄 모르고 3, 4, 5년, 6년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거죠. 평생 있는 거죠. 평생이죠. 네, 저도 이제 전날, 그러니까 내일 탈출을 한다면 오늘 밤에 초저녁에 가서 거기에는 이제 그 밤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밤나무 뒤에 이제 숨어서 이제 기다리다가 소리가 주변에 이제 소리가 조용해지면은 다시 가서 손으로 이제 또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철조망 사이사이에 울리는 딸랑 방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울리면 쫙 연결이 돼갖고 그 초소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으려고 밤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땅을 판 거예요. 주변만 조용해지면은 또 나가서 이제 땅을 파고 손으로 그걸 밤새 그렇게 해서 새벽 몇 시인지는 몰라. 그냥 날이 밝았어요. 날이 어둑어둑해 날이 밝아올 때 그때 탈출을 시도해서 성공했어요. 손으로 파서? 네, 손으로 파야지만 왜냐면 거기에 내가 뭔가를 건고를 들고 가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 CCTV인 거예요. 잡힌 적은 없어요? 잡히지는 않았어요. 2번을 탈출했는데 2번 다 성공을 했고 근데 한 번은 나갔다가 식구들 때문에 왔어요. 또 식구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 나간 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나가서 청진이라는데 이제 저희 그 친삼촌이 되게 잘 산다고 제가 이제 듣고 있었거든요. 이제 목적지가 거기로 해가서 거기 가서 강냉이 밥도 제대로 먹고 옷도 신발도 모든 게 우리 사는 환경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청진이라는 데가 그 중국하고 아마 좀 가까웠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못 보던 옷들도 있고 뭐 이제 못 먹어보던 쌀도 막 있고 하니까 이제 눈이 이제 나도 돌아간 거죠. 근데 먹는가 동시에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엄마는 집에서 굶어 죽었는지 뭐 살아있는지 나올 때 감자 매달하고 이제 옥수수가루 있는 거를 보고 나왔으니까 이미 떨어진 지도 오래됐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하니까 다음날 삼촌보다 이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뭐뭐 좀 준비해 주세요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삼촌 못 가게 했어요. 그 삼촌 엄마랑 가지 말아라. 죽는다. 네. 걸리면. 진짜 가지 말라고 붙잡고 너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진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뿌리친 거예요. 진짜로 엄마만 그 가족이 동시에 죽는 걸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이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다 하고. 그래서 오는데 철저하게 이제 다시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짐을 갖고 넘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여서 생각을 막 그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오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저희 학교에서 머리가 엄청 좋아갖고 대학교 순천대학교를 나간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초소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말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야, 네 지금 통행증이 없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가자 해서 집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엄마가 웃긴 게 오늘 들어왔는데 하루 쉬고 나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직장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이게 교과서대로 사시는 분이니까 오늘 밤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내일 출근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이 갔다가 왔으니까 쟤를 좀 이렇게 엄마로서는 이제 좀 하루라도 일찍 보고를 하면 딸이 덜 처벌받는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니까 이제 요놈이 왔구만 하고서 이제 그게 학인원이 있어요. 뭐 지가 가든가 뭐 안 나든가 하면. 근데 그 학인원이 둘이서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팔을 이렇게 딱 잡아 엎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곤봉하고 한 사람은 가죽 격대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때리고 나더니 얘가 이제 얼굴이 반반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벤치 갖고 오라고 하더니 벤치를 그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예요. 생리를요? 네. 생리욕이 앞에가 그래서 이게 지금 깨져 있어요, 그게가.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집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마랑 언니가 이제 펑펑 울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탈출을 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렇게는 안 살겠다 하고 탈출을 했죠. 아니 이 정치범 수용소의 이 인권 유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건가요? 90년대에 갑자기 제가 90년에 평양 승호구역 26호 수용소에서 6개월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시가 떨어졌는데 뭐냐면
국제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인가 거기에서 26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정치범 명단을 확보를 했고 이거를 공개하려고 한다. 맞아요. 그거를 이제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누가 줬냐? 일단 내부 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잡았고요. 그래서 지시가 또 다시 내려온 게 절대로 이 사람들 죽이지 말아라. 국제사회에 반드시 이 사람들에 대한 생사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죽이지 말아라. 별도로 관리해라 이제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수용소로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사회 적응 교육을 한 3년 정도를 시킨 것 같아요. 시켜서 이제 평양에 살게끔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이러면 그 김정은 이후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과거보다 약간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살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묵가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여독에 있는 혁명화 구역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22호 수용소를 완전히 해체했어요. 북한이 겉으로는 안 그러는 척하더라도 내부로는 굉장히 많이 국제사회 대응 반응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번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겉으로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걸 비밀리에 감춘다라는 건 이들이 뭘 두려워하는 거냐면 외부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고 특히 인권 문제는 좌우가 없거든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보다 인권이 더 상해야겠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 인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남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했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만 또 떠들거든요. 이건 사실은 인권을 빙자해가지고 반북 또 선동을 하거든요. 이런 편향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동의할 거고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